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7만이 넘었더라고요. 조회수가. 저 근데 다 욕이야. 다 욕밖에 없어. 거기 댓글 보면 변호사님한테 당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댓글이 많은데 읽어보셨어요? 그 영상 보고 사실 되게 충격받았어요. 변호사에 대한 그 안 좋은 경험,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많이들 이제 달아주셨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가. 어차피 무죄 낼 건데 내가 괜히 의뢰했나 하면서 나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런 거예요. 잘 되면 본인 탓, 안 되면 내 탓. 기본적으로 안 되면 뭐 제 탓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잘 된 것도 제 탓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되는 거였는데 변호사 보수 많이 받고 괜히 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신 경우 정말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해봤어요. 처음에 이게 사건이 뭔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때의 감정을 잊어버리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변호사 일 하시는 분들이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사 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지금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는데요. 상당수 변호사가 서울 그것도 서초동에 집중해 있다라고 알고 있고 저도 서초동에 있어 봤지만 정말 거기는 눈만 돌려서 길가에서 변호사님 부르면 이제 다 열에 아홉은 돌아볼 정도로 그 정도로 변호사가 많은 게 서초동입니다. 변호사가 이제 또 4만 명 시대로 바뀌었더라고요. 내일 또 합격자 발표가 날 텐데 아마 1,500명 이상, 거의 1,700명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또 이제 변호사님들이 새로 나오시면 4만 명 아마 넘을 것 같은데요. 이미 넘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변호사님도 이제 시험 준비하셔서 변호사가 되셨을 텐데 제가 저희 학교에선 법대 마지막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 생기고 나면 그 학교는 이제 법학과가 없어져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학번이라서 로스쿨이랑 사법시험이랑 공존하던 시기에 이제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 빨리 들어가자마자 사법시험 봐가지고 변호사 돼야 되겠다 해서 1학년 때부터 준비는 했는데 사실 반은 놀러 다니고 뭐 연애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그렇게 놀면서 공부하면서 지내다가 대학교 한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휴학하고 한 2년은 신림동 갔었어요. 사법시험 준비해봤는데 떨어져가지고 저는 바로 이제 로스쿨 준비를 해가지고 로스쿨은 다행히 한 번에 합격을 해서 바로 로스쿨 가고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로스쿨 3년 이렇게 하면 5년인데 사실 거의 10년 다 썼다고 봐야 돼요. 제가 29의 변호사가 됐는데 사실 대학 시절부터 계속 20대 대부분을 써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수원에서 개업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연고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제가 여기 어떻게 와 있는지 좀 신기한데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원래는 은행을 다녔어요. 은행에 이제 사내 변호사로 아주 안정적으로 여의도에서 멋지게 커리어우먼이 되겠다라고 다니다가 동기 언니가 여기 수원지방법원이랑 고등법원이 새로 생겼었거든요. 19년쯤에 법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 앞에 경쟁도 별로 없고 사무실도 다 새 거고 하니까 한번 내려가서 같이 자리를 잡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준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안정적이고 좋은 은행을 두고 어딜 가냐, 나는 그냥 사내 변호사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소속사에 그런 것처럼 언니 그 알아보는 거 내가 같이 구경 가줄게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자리도 괜찮고 자꾸 약간 그 창업에 대한 열망을 저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 동기 언니가. 결국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동기랑 같이 내려오게 돼서 그때 수원에 내려온 거고 연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어딜 것 같아요? 서울 아닐까요? 성공했다.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대부분 다 지방 사람이야. 그쵸?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무조건 서울에 올라가야만 변호사는 성공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변호사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일자리도 서울에 많고요. 물론 저도 이제 강원대 로스쿨 나와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건데 보면은 지방보다 훨씬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생활 여건 자체가 일단 서울 사는 걸 다들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서울에 살아보고 싶어. 이런 열망 하나로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그러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변호사님들이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무실들 자체가 서울에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건도 그렇고요. 변호사님 그러면 나 그래도 서울에 와서 이만큼 성공했다 이렇게 느낄 때가 혹시 있으세요?
처음에 여의도에 취직해가지고 벚꽃길 걸으면서 출퇴근할 때 그때 진짜 와, 나 성공했다. 변호사도 됐고 이 여의도에서 내가 벚꽃을 보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제가 언제 성공했다라고 느끼냐면 10년 전으로 돌아갈래? 라고 물었을 때 진짜 단호하게 싫다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지금이 좋고 10년 전은 이제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돼서 그럴 때 아, 내가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긴 해요. 지방 사건에 이제 수임이 점점 늘고 있다고, 같은 값이면 서울 변호사를 쓰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던데 상담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으실까요? 수험 변호사여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한테도 통영, 대구 이런 사건도 들어와요. 요즘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온라인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으로 검색해보고 나한테 맞는 변호사를 찾아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서울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이 좀 더 잘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얘기 중에 하나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역사회가 좀 좁은 경우에는 이게 혹시 소문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형사나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좁은 데에 가서 이걸 사건을 하면 혹시나 소문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랑 서울이랑 승소율이 차이가 난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서울은 24%, 뭐 지방은 13%, 그래서 인용률이 차이가 난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정확히는 뭐 알긴 어려운데 사실 뭐 원인이 워낙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요. 산재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서울에만 산재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 더 있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닐 텐데, 인용률 차이가 난다는 건 아무래도 판단하는 기관의 기조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서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높긴 하죠. 몇 년 전에 그 로톡이라고 플랫폼이 하나가 딱 있으면 거기서 끝낼 수 있으니까 법률 서비스가 플랫폼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요. 저도 이제 로톡도 이용하고 네이버도 이용하는데 거기에 변호사님들이 많이 이제 투입을 해서 블로그든 플레이스든 뭐든 하잖아요. 그것도 이미 플랫폼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법률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는 로톡이 이제 생겼던 건데 그 후발주자들도 사실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생기기 전이랑 생긴 후에 차이나 장단점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수임료가 확실히 영향을 받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톡에서는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15분에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수임료를 책정을 해두시거든요. 그게 로톡 최저 수임료예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료를 원래 30분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받다가 요즘에는 저도 15분에 2만 원이니까 30분에 4만 원, 전화 상담은 그렇게 받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싶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올리면 변호사님들이 막 20명, 30명씩 댓글 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라는 것도 느끼고, 세 번째로 생활법률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게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쉬운 플랫폼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또 풍토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지, 전화해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거 사실 처음에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플랫폼이 있다는 건 접근성 자체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측면은 있죠. 제가 궁금했던 건 체포돼가지고 차에 타고 가고 있는데 막 변호사 선임해서 당장 와주세요 해가지고 풀려나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그게 전화해서 변호사가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나야 합니다 해서 풀려나는 건 아니고요. 절차가 있어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고, 체포된 지 몇 시간 이내에 이 사람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이 영장이 발부되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저희가 유치장으로 직접 가요. 의뢰인을 뵙러 가서 의뢰인님한테 사건 얘기를 듣고 보통 그 다음날 정도에 바로 그 실질 심사가 있거든요. 밤에 연락을 받았으면 다음날 오후나 이럴 때 실질 심사 있으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 안에 저희가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고 변론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전화 받은 날은 이제 잠을 못 자는 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의뢰인님 석방시켜드린 사례도 당연히 있고.
근데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상담을 하고 맡기기로 하고 상담료를 지불했을 때가 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하고 나서 받는 상담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비라는 게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고 변호사가 자료를 받아서 따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줘야 될 때 그럴 때는 검토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뭐 발전해서 자문 계약을 하시면 자문에 따른 또 자문료가 발생할 거고 사건 위임 계약을 하시면 수임료가 발생할 거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도와드릴 건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다르죠. 처음에 많이 놀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사건 위임 계약을 하면 착수금이라고 해서 이제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토탈 비용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 정도 금액에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그걸 선불로 먼저 받습니다. 처음에 선불로 다 내야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성공수당 이런 것도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네, 성공보수도 따로 있죠. 민사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몇 프로. 형사 성공보수는 종전에 판례에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성공보수 무효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하급심 판례부터 또 성공보수를 인정해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보수를 이제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떼이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이시지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많다고 하면 또 다 떼고 가시는 거 아니죠? 종종 있어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 급해서 제가 지금은 돈이 없고 어차피 이제 사건 저희가 통틀어서 받는 거니까 일부만 줄 테니 며칠 있다가 어차피 의견서 쓰고 있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실컷 착수해서 다 했는데 결과만 받으시고 돈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사기 사건 의뢰인님이었는데 항소심 사기를 저희한테 맡기셨는데 상고심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고심은 이제 또 별도로 그럼 수임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때 이제 수임료 준다 하고 진짜 판결 나올 때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변호사를 하기 좋은 성격과 얘는 변호사 하면 진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성격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또 어떤 변호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개업 변호사냐, 사내 변호사냐, 뭐 자문 변호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해보면 변호사는 당연히 꼼꼼하고 끈기 있고 이런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은 성격이고 변호사님 중에 그런 거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어떤 게 좋으냐 하면은 주도적인 성격. 본인이 스스로 뭔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고 이런 성격이 조금 더 업무 처리하거나 할 때 수월하신 것 같고 좀 어려운 성격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성격. 저희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가 워낙 많고 왜냐하면 계속 싸우는 분쟁 한가운데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누군가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성격이면 본인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하기 어렵다고. 그런 분들은 애초에 공공성을 가진 곳으로 많이 가시긴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변호사로 왔다가 힘들어하시는 케이스 봤어요. 성공하는 변호사의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SNS를 잘하는 변호사? 왜냐하면 요즘은 뭐든 다 검색하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요즘엔 좀 급부상하는 영역인 것 같고요. 의뢰인들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어필할 수 있는 변호사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원하는 걸 좀 빨리 끌어내는 그런 변호사가 좀 성공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기본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제 맘대로 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건을 해결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신 의뢰인님의 의견이 뭔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사건이 진짜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기본이죠. 전문 영역이라고 가지고 이혼 전문, 형사 전문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자기가 정하는 건가요? 변호사 한 지 3년 정도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경력을 쌓고 그 경력 기간 내에 일정 사건 수를 채워야 되고 뭐 예를 들면 형사는 30건, 이혼 30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 수를 채워야 되고 관련해서 전문 연수를 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변호사당 2개밖에 안 돼요. 다른 거 다 많이 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해도 딱 2개만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형사 전문, 이혼 전문, 가사 전문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자문 같은 것도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폭위가 열려요. 그 학폭위에 제가 출석을 해서 위원으로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심의를 하는 거죠.
제가 학폭 사건을 직접 대리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학폭위 위원회가 열리는 지역에서는 제가 그 학폭 사건을 맡을 수가 없고 말 그대로 학교폭력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떤 학폭 사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이 가해를 한 게 맞는지 진짜 피해를 입은 게 맞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가해 학생한테 어떤 조치를 할 건지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1호 처분, 2호 처분, 강제 전학, 뭐 서면 사과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내려줄 건지를 결정하는 게 심의위원회고 그 위원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대통령도 심지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사회 진출을 여러 분야로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대통령님 얘기 나오니까 긴장되는데 대답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아무래도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저희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생기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도 많이 알아야 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 선례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앞 세대부터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정계 진출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애초에 정계 진출을 목표로 하시고 법조인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직업 특성상 한 번 만난 의뢰인을 다시 만날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뭐 단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단골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근데 단골이 뭐 이상하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한번 사건을 잘 해결해드리고 나면 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시거나 본인 어떤 다른 일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단골이 또 있기도 있어요. 변호사님 여러 명을 상담을 하고 고르는 건지 아니면 난 여기를 가야겠어 하고 딱 정해서 오시는 건지 전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로쇼핑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변호사 여러 명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비용도 크고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비교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권해드리기도 해요. 저한테만 상담 받지 마시고 다른 데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연락 주셔도 된다.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했다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게 알아보셔라 라고 얘기하는 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잘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오실 분은 오실 테니까 라는 마음으로 딱 한 명만 보고 저는 변호사님한테 하려고 왔어요 하시는 분은 소개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를 보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활약했던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고 찾아오셨다든지 저희가 올린 성공 사례를 보고 찾아오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중간에 넘겨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골치가 더 아플 것 같은데 제가 5번째 변호사였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 의뢰인님들이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변호사님이랑 소통이 잘 안 된다. 변호사님이 연락을 안 받는다든지 변호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일수록 저는 오히려 진짜 소통하는 데 힘을 많이 쏟고요. 왜냐면 이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변호사를 여러 번 바꾸신 거잖아요. 그 니즈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원하는 것대로만 하면 또 사건이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원하는 걸 충분히 말씀을 전해 듣고 제 의견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로 이걸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죠.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7만이 넘었더라고요, 조회수가. 그거 근데 다 욕이야. 다 욕밖에 없어. 거기 댓글 보면 변호사님한테 당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댓글이 많은데 읽어보셨어요? 그 영상 보고 사실 되게 충격받았어요. 변호사에 대한 그 안 좋은 경험,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많이들 이제 달아주셨더라고요. 변호사는 AI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내가 했으니까 변호사들이 그동안 그렇게 정말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해드린 케이스가 많았구나. 저 스스로도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저희 직원들이랑 다 같이 보면서 특히 소통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된다. 이거는 저희는 애초에 사실 처음부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저는 아예 단체 카톡방을 만들거든요. 저랑 저희 변호사님이랑 직원분들이랑 의뢰인님 있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혹여나 제가 이제 재판이나 이런 데 가서 답변을 못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서포트 해드릴 수 있게 톡방을 만들고 거기에 뭐 계속 사건 진행 상황 공유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그런 게 좀 더 부족한 부분 없는지 점검해봤습니다. 변호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무죄를 받아냈어요. 근데 어차피 무죄될 건데 내가 괜히 의뢰했나 하면서 나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그런 거예요. 잘 되면 본인 탓, 안 되면 내 탓. 기본적으로 안 되면 뭐 제 탓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잘 된 것도 제 탓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되는 거였는데 변호사 보수 많이 받고 괜히 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시는 경우 정말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해봤어요.
처음에 이게 사건이 뭔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때의 감정을 이제 잊어버리시는 거죠. 뭔가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일반인들이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건이라고 하면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피웠는데 누구한테 무슨 피해를 줬죠? 뭐 이런 거랑 가볍게는 헬멧 안 써서 걸렸는데 어차피 다쳐도 내 머리 깨지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그분들의 말씀을 모두 다 수용하고 그대로 법정에 현출했다가는 의뢰인이 불리해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동을 할 거라는 모습을 비춰주는 게 의뢰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재판부에 비춰질 거고 본인이 이걸 반성하거나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이 부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이런 것들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려요. 같은 편으로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불리하다라는 거를 많이 말씀드리고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으신 분들은 그 억울한 감정이 더 심해져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부터 사실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객관적인 팩트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기록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는 거죠. 사실 그게 되게 힘든 과정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의뢰인 말대로 그냥 다 내버리면 그럼 저희가 뭐하러 있어요.